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날, 민주는 가족의 집문 앞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남자 주제에 왜 울어? 부끄럽지도 않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고, 어머니의 억눌린 한숨과 형의 비웃음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20살의 민주는 자신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했다. 민주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그늘 아래서 자랐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전형적인 한국 가정의 가장이었다.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며 이웃들의 시선에 신경 쓰는 여인. 그리고 형은 항상 완벽한 아들로 군림했다. 민주는 그들 사이에서 조용한 그림자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형의 축구 경기 소식에 환호하는 집안 분위기 속에서 민주는 책상에 엎드려 조용히 그림을 그렸다. 그의 그림 속에는 항상 부드러운 선들, 꽃과 바람이 스치는 풍경이 가득했다. 하지만 가족의 눈에는 그것이 여자 같은 취미로 비쳤다. 15살 무렵,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다. 반 친구 태연이의 미소가 왜 그렇게 가슴을 울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태연이는 운동부의 인기 스타, 키 크고 어깨가 넓은 소년으로 여학생들의 환심을 사는 타입이었다. 민주는 그를 멀리서 지켜보았고, 밤에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뭘까? 왜 나만 이렇게 이상한 거지? 학교 복도에서 태연이가 웃으며 다가올 때마다 민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고 도망쳤다. 그 감정은 너무 크고 너무 무서웠다. 집에 돌아오면 그런 내적 갈등은 가족의 무심한 말들로 인해 더 깊어졌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형이 오늘 학교에서 여자애가 고백했어라고 자랑하면 아버지는 그래, 남자는 그렇게 살아야 해라고 웃었다. 민주는 밥그릇을 내려다보며 침묵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날, 민주는 집에 와서 울음을 터뜨렸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형이 물었고,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라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준아, 남자애가 울면 안 돼. 세상이 어떻게 봐, 아버지는 더 직설적이었다. 울지 마라. 남자 주제에 그 말은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베었고, 민주는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다. 그날 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감정을 숨겨야 해. 영원히.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졸업 후 민주는 대학에 들어갔다. 서울의 국립대 건축학과. 그는 어렸을 적부터 건물을 그리며 꿈꾸던 길이었다. 집이란 게 사람을 보호해주는 거잖아. 나처럼 상처받지 않게. 하지만 대학 생활은 새로운 시련을 가져왔다. 룸메이트와의 생활에서 민주는 자신의 정체성을 더 깊이 파헤쳤다. 한밤중에 스마트폰으로 LGBT 커뮤니티를 훔쳐보았고, 처음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나 혼자 아니야. 그러나 그 발견은 기쁨만큼이나 두려움을 키웠다. 가족에게 알릴 수 있을까? 형처럼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대학 2학년 봄, 민주는 태연이를 다시 만났다. 아니, 태연이는 이제 준호였다. 이름도 바뀐 채 건축학과 동아리에서 만난 그였다.
준호는 여전히 매력적이었지만 이제는 더 부드러워진 눈빛을 가졌다. 민준아, 너 그림 잘 그리네. 나도 어렸을 때 그렸어. 그 말에 민준의 가슴이 다시 요동쳤다. 동아리 모임 후 한강변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밤, 준호가 고백했다. 나 너 좋아해. 옛날부터 민준은 얼어붙었다. 나도 그런데 우리 가족이. 준호는 미소 지었다. 천천히 가자. 나도 두려워. 그 사랑은 민준의 삶에 빛을 더했다.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여름 방학에 집에 돌아온 민준은 준호와의 메시지를 지우며 불안에 떨었다. 어머니가 물었다. 민준아, 요즘에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여자친구 없어?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엄마. 공부 바빠요. 하지만 속으로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형의 결혼 소식이 들려올 무렵, 민준은 준호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더 멀어지려 했다. 준호야, 우리 포기하자. 나 같은 놈이 너 인생 망칠 수 없어. 준호는 울며 말했다. 민준아, 내가 나한테는 전부야. 포기하지 마. 그 갈등 속에서 민준은 더 열심히 공부했다. 건축학과의 프로젝트에서 그는 작은 집 모델을 설계했다. 이 집은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거야. 문이 열리면 따뜻함이 스며들게. 교수님은 그 모델을 칭찬하며 민준군, 내 감정이 느껴지네.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야 라고 했다. 그 말이 민준에게 용기를 주었다. 졸업 후 그는 작은 건축 사무소에 들어갔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그는 낮에는 설계 도면을 그리며 밤에는 준호와 몰래 만났다. 그들의 데이트는 항상 조심스러웠다. 카페 구석에서 손을 잡고 공원 벤치에서 속삭이며 언젠가 우리 집을 지을 거야. 가족도 세상도 이해할 수 있게.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다. 사무소에서 첫 큰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민준은 과로로 쓰러졌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뜬 그는 준호의 손을 잡고 울었다. 준호야, 나 무서워. 가족한테 말할 용기가 없어. 준호는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민준아, 내가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해. 나부터 시작하자. 그 후 민준은 상담소를 찾았다. LGBT 지원단체에서 만난 상담사는 말했다. 자기 수용이 첫걸음이야. 내 가족은 변할 수 있지만 너부터 자유로워져. 시간이 흘러 민준은 27살이 되었다. 사무소에서 독립해 프리랜서로 일하며 작은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설계는 감정의 집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따뜻한 조명과 개방된 공간이 특징인 그 집들은 소유주들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준호와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작은 원룸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민준아, 내가 울 때 나도 울고 싶어. 그게 사랑이잖아. 준호의 말에 민준은 처음으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울어도 돼. 남자라서가 아니야. 사람이라서. 그러나 가족과의 거리는 여전했다. 명절에 집에 가면 형의 아이가 태어난 소식에 축하받는 형과 달리
민주는 언제 결혼할 거냐? 는 물음에 시달렸다. 아버지는 여전히 남자답게 살아라고 했다. 민주는 참았지만 속으로는 폭발 직전이었다. 어느 겨울밤, 준호와의 다툼이 터졌다. 민준아, 내 가족한테 솔직히 말해. 이 숨김 생활이 우리를 죽이고 있어. 민주는 소리쳤다. 말하면 다 잃어. 너도 알잖아. 한국에서 이런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날, 민주는 홀로 한강 다리를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며 어린 시절의 눈물이 다시 흘렀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그 절망 속에서 민주는 결심했다.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자. 그는 은행 대출을 받아 첫 번째 자신의 집을 사기로 했다. 작은 아파트. 하지만 그 안에는 그의 모든 감정이 담긴 공간이었다. 설계는 그가 직접 했다. 개방된 창문, 따뜻한 나무 바닥, 그리고 벽 한 면에 그린 벽화, 꽃과 바람, 그리고 두 남자의 실루엣. 프로젝트는 순조로웠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의뢰가 쏟아졌고 민준의 이름은 건축계에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준호는 곁에서 지지했다. 내가 성공하면 가족도 볼 거야. 내가 얼마나 강한지. 마침내 그날이 왔다. 민주는 집 열쇠를 쥐고 서 있었다. 서울의 조용한 주택가. 그의 새 집. 29살의 나이로 그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어머니, 형. 제가 집 샀어요. 와서 봐주세요. 집에 도착한 가족들은 놀랐다. 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이게 내가 설계한 거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집은 제 이야기예요. 그리고 준호 형도 제 인생의 일부예요. 침묵이 흘렀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아, 미안해. 우리가 몰랐어.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안아주었다. 울어도 돼. 아들아. 엄마가 잘못했어. 아버지는 한참 만에 말했다. 남자 주제에 울지 마라. 그 말. 다시는 안 할게. 내가 우리 자랑이야. 그들의 웃음은 더 이상 비웃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후회와 사랑의 눈물이었다. 민주는 준호의 손을 잡고 창밖을 보았다. 비가 그친 서울의 하늘이 처음으로 맑아 보였다.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유로웠다. 사랑으로 채워진 집에서, 가족의 포옹 속에서. 민준의 새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상처와 치유의 증거였다. 입구에 들어서면 부드러운 조명이 발을 맞이하고 거실 벽에는 그가 어렸을 적 그리던 꽃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준호는 그 벽화 앞에 서서 말했다. 이게 우리야. 민준아. 바람처럼 자유롭게 민주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숨길 필요 없어. 가족의 방문 후 집안 분위기는 서서히 변했다. 어머니는 주말마다 요리를 가져오며 준호 군도 같이 먹자라고 했다. 형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삼촌 집 예쁘네. 나도 이런 집 짓고 싶어라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잘 지내느냐라고 물었다. 하지만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었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그는 어린 시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울지 마라. 그 말은 이제 비웃음이 아니라 자신의 강인함을 깨닫게 하는 주문이 되었다. 준호와의 생활은 그런 상처를 녹여주었다. 아침에 커피를 타며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저녁에 산책하며 미래를 꿈꾸었다. 언젠가 우리 결혼식 올리자. 법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자. 준호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의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이상의 힘을 가졌다. 건축계에서의 민주는 날로 성장했다. 그의 프로젝트는 감성 건축으로 불리며 젊은 클라이언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한 프로젝트에서 그는 동성 커플을 위한 집을 설계했다. 이 집은 문이 열릴 때마다 사랑이 스며들게 할게요. 클라이언트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당신처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의 여정이 헛되지 않음을 느꼈다. 그는 강연을 나가기 시작했다. 건축은 공간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 거예요. 특히 숨겨진 이야기들을. 그러나 성공의 이면에는 시련이 따랐다. 언론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물었다. 민준 씨의 디자인은 감정적이라고 하던데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건가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네, 제 가족, 제 사랑에서 배웠습니다. 그 인터뷰는 바이럴이 되었고 가족에게도 전해졌다. 어머니는 전화로 울며 말했다. 민준아, 엄마가 내 이야기 읽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는 직접 찾아와 포옹했다. 내가 울던 그날, 내가 잘못했어. 이제 내 편이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민주는 30살을 맞았다. 준호와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고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녔다. 제주도의 바다 앞에서 민주는 무릎 꿇고 반지를 꺼냈다. 준호야, 나랑 평생 함께 할래. 준호의 눈물이 떨어졌다. 당연하지. 너 없인 못 살아.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했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만 모인 작은 파티. 형수가 케이크를 자르며 이제 진짜 가족이야 라고 웃었다. 아버지는 잔을 들며 말했다. 민준아, 내가 울어도 이제 괜찮아. 우리가 지켜줄게. 민준의 집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그는 재단을 설립해 LGBT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지었다. 여기서는 울어도 돼. 남자든 여자든 그냥 사람이니까. 그 쉼터의 첫 입주생 18살 소년이 말했다. 형, 나도 언젠가 집 살게요. 당신처럼. 민주는 그 소년의 어깨를 두드렸다. 할 수 있어. 시간만 지나면 돼. 쉼터 프로젝트는 민준의 삶에 새로운 목적을 부여했다. 서울 근교에 지은 그 건물은 개방된 정원과 따뜻한 공동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벽에는 청소년들의 그림이 걸렸고 매주 상담 모임이 열렸다. 민주는 직접 강연을 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저는 어렸을 때 울음이 약함이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울음은 치유의 시작이죠. 청소년들의 눈빛이 빛났다. 한 소녀가 물었다. 가족이 이해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민주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게 가장 강한 무기예요. 준호는 그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IT 엔지니어인 그는 앱을 개발해 비슷한 청소년들이 익명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민준아, 내 꿈이 내 꿈이야. 그들의 파트너십은 완벽했다. 하지만 삶은 항상 평탄하지 않았다. 쉼터 개소식 날, 보수단체의 시위가 일어났다. 이런 곳이 왜 필요한가? 전통을 해친다. 피켓을 든 사람들이 소리쳤다. 민주는 가슴이 철렁했다. 또 시작이야. 준호가 그의 손을 잡았다. 두려워 마. 우리가 이겼어. 시위는 뉴스에 나왔고 민준의 가족은 걱정했다. 어머니가 달려와 안아주었다. 아들아, 엄마가 지켜줄게. 내가 오라. 아버지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지역신문에 편지를 실어 내 아들이 만든 쉼터는 사랑의 집이다 라고 썼다. 그 편지는 화제가 되었고 후원금이 쏟아졌다. 민주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아버지 감사해요. 31살. 민준과 준호는 해외여행을 떠났다. 유럽의 자유로운 거리를 걸으며 그들은 한국의 변화를 느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손잡고 걸을 수 있겠지. 민준의 말에 준호가 웃었다. 이미 시작됐어. 내 덕분에 돌아와서 민준은 더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 서울 도심의 커뮤니티 센터, LGBT와 가족 화해를 위한 공간. 설계 과정에서 그는 가족을 초대해 의견을 물었다. 형이 말했다. 민준아,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미안했어. 이제 보니 내가 우리를 가르친 거야. 센터 착공식에서 민준은 연설했다. 이 건물은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될 겁니다. 서로를 잇는 다리.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준호와 포옹하며 속삭였다. 사랑해.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준호의 눈이 촉촉해졌다. 나도. 영원히. 시간은 흘러 민준은 35살이 되었다. 쉼터는 전국으로 확장되었고 그의 책 울어도 되는 집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책 속에는 그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가족의 변화, 준호와의 사랑, 그리고 수많은 청소년들의 이야기. 서문에서 그는 썼다. 울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냥 인간으로서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잔을 들었다. 민준아, 내 덕에 내가 다시 태어났어. 어머니는 웃으며 이제 손주도 데리고 와. 준호 군도 삼촌이야. 형은 장난스럽게 형수랑 내가 도와줄게. 내 집처럼 따뜻한 가족 만들자. 민준은 눈물을 삼키며 웃었다. 고마워요. 모두. 민준의 책 출간 후 그의 삶은 바쁜 나날로 채워졌다. 라디오 인터뷰, TV 토크쇼, 그리고 학교 강연.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물었다. 선생님, 어떻게 용기를 냈어요? 민준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작은 용기부터요. 먼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거.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세상에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저 비슷해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민주는 미소 지었다. 오늘부터 울어도 돼, 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집으로 돌아오면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일상은 평화로웠다. 주말 아침, 함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고 부엌에서 요리하며 웃었다. 민준아, 내가 울 때 제일 예뻐. 준호의 말에 민주는 장난스럽게 때렸다. 야, 이제 울지 않아. 강해졌어. 하지만 가끔. 피곤한 밤에 민주는 준호의 가슴에 기대어 속내를 털어놓았다. 준호야, 아직도 무서워. 세상이 완전히 변할까봐 준호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변할 거야. 우리가 바꾸고 있으니까. 가족과의 관계는 이제 가족 이상이었다. 어머니는 쉼터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민준아, 내 덕에 엄마도 새로워졌어. 옛날엔 몰랐어. 사랑이 이렇게 다양한 줄. 아버지는 골프 모임에서 친구들에게 민준의 이야기를 했다. 내 아들, 대단해. 울지 말라고 했던 내가 부끄럽네. 형은 사업을 하며 민준의 디자인을 회사에 도입했다. 내 감성이 우리 제품을 살렸어. 고마워, 동생. 36살 겨울, 민주는 큰 도전을 맞았다. 정부의 LGBT 정책 변화에 반대하는 세력이 들고 일어났다. 그의 센터가 표적이 되었다. 위협 전화, 온라인 혐오 댓글. 민주는 한심해. 남자 주제에 그 말은 과거의 메아리처럼 아팠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호가 걱정하며 말했다. 쉬어. 민준아. 혼자 짊어지지 마. 하지만 민주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센터는 증오가 아니라 이해를 위한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회견은 지지물결을 일으켰다. 유명인사들의 지지선언, 시민들의 시위, 민준의 가족도 나섰다.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내 아들을 공격하는 건 우리 가족을 공격하는 거야. 그만해. 그 모습에 민주는 무대 뒤에서 울었다. 아버지, 왜 이제야? 변화는 시작되었다. 법이 조금씩 움직였고 센터는 더 강해졌다. 봄이 오자 민준과 준호는 결혼을 꿈꾸었다. 법적 인정은 아직 멀었지만 그들은 상징적인 의식을 치렀다. 친구들과 가족이 모인 정원에서 그들은 서약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으로 어머니가 꽃다발을 건넸다. 행복하세요. 두 아들. 그날 민주는 하늘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고마워, 세상. 이제 울음이 아닌 웃음으로 살게. 센터의 성공은 민준에게 책임감을 더했다. 그는 팀을 꾸려 전국 순회 강연을 시작했다. 부산, 대구, 제주 각 도시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한국 남자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사랑은 국경이 없죠. 청중 중 한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내 손자가 너처럼 살아. 고마워. 내 말 듣고 용기 났어. 민주는 그 할머니를 안아주었다. 함께 싸웁시다. 집에서는 준호가 기다리는 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들은 이제 37살. 여전히 서로를 발견하는 기쁨을 느꼈다. 민준아, 내가 웃을 때
세상이 밝아 준호의 속삭임에 민주는 키스했다. 너 덕분이야.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한 강연 후, 민주는 무대에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가족과 준호의 얼굴을 보았다. 미안 다들, 아버지가 말했다. 쉬어라. 내가 없으면 안 돼. 회복 기간 동안 민주는 책 2번째 판을 썼다. 웃음의 집, 변화의 이야기를 담은 책. 출간 파티에서 그는 감사 인사를 했다. 이 책은 제 가족, 제 사랑, 제 친구들 덕분입니다. 울음에서 웃음으로 박수가 터졌다. 그 후, 민주는 속도를 늦췄다. 주 3일 근무, 나머지는 집에서 디자인. 준호와 함께 정원을 가꾸며 이제 우리 시간 이라고 웃었다. 가족 모임은 더 잦아졌다. 명절에 모두 모여 옛 사진을 보며 웃었다. 민준아, 내가 어렸을 때 울던 거 기억나? 형의 말에 민주는 웃었다. 기억나. 그때는 아팠지만 지금은 감사해. 그 울음이 나를 여기로 데려왔으니까.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엄마도 울었어. 내가 멀어지는 줄 알았는데 더 가까워졌네. 38살 여름. 큰 기적이 일어났다. 정부가 동성 파트너십 등록을 허용했다. 민준과 준호는 첫 번째로 신청했다. 서류를 제출할 때 민준의 손이 떨렸다. 이게 꿈인가? 준호가 안심시켰다. 현실이야. 우리 승리 등록식은 소박했지만 가족이 증인으로 섰다. 아버지가 서명하며 말했다. 이제 진짜 사위야. 준호, 모두가 웃었다. 눈물 속에 민준의 센터는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외국 언론이 인터뷰를 요청했다. 한국의 변화는 당신 덕분이라는 말에 민준은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노력입니다. 라고 했다.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가족의 집, 화해를 위한 워크숍 공간. 첫 모임에서 한 아버지가 말했다. 내 아들이 당신처럼 이제 이해하려 해요. 민주는 그를 안아주었다. 늦지 않았어요. 사랑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된 민주는 세계 무대에 섰다. 한국에서 온 건축가입니다. 제 집은 울음으로 시작해 웃음으로 완성됐어요. 청중의 박수가 쏟아졌다. 돌아와서 그는 준호와 휴가를 떠났다. 발리의 해변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민준아, 내가 자랑스러워. 준호의 말에 민주는 너도. 우리 둘이니까 라고 답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민주는 은퇴를 생각했다. 아니, 새로운 시작. 그는 아카데미를 열었다. 젊은 건축가들을 가르치며 감정을 설계에 담으세요 라고 강조했다. 학생 한 명이 물었다. 선생님의 영감은 뭐예요? 민주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가족과 준호의 사진. 이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본질은 같아요. 가족의 변화는 놀라웠다. 아버지는 LGBT 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 내 몫이야. 어머니는 요리 교실을 열어 쉼터 청소년들을 초대했다. 밥 먹으며 이야기 나눠요.
마음이 풀려요. 형은 자녀 교육에 민준의 책을 썼다. 애들이 이해하게 해. 내 덕에 40살 생일에 민준은 파티를 열었다. 모두가 모인 그날, 그는 연설했다. 이 나이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울지 말라는 말에서 울어도 된다는 말로 준호가 케이크를 자르며 사랑해라고 속삭였다.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 센터는 이제 학교처럼 성장했다. 졸업생들이 나와 사회로 나갔다. 한 소년이 편지를 썼다. 형, 덕분에 집 샀어요. 울지 않고 웃으며 민준은 그 편지를 벽에 붙였다. 이게 내 보람이야. 아카데미는 민준의 새로운 열정이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프로젝트를 주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집으로 만들어 보세요. 한 학생. 동성애자 청년이 설계한 모델은 감동적이었다. 이 집은 제 가족을 위한 거예요. 문이 열리면 용서가 들어오게 민준은 그를 안아주었다. 완벽해. 내 용기가 느껴져. 준호와의 삶은 여전히 로맨틱했다. 그들은 여행을 사랑했다. 일본의 벚꽃 아래서 다시 결혼하자라고 장난쳤다. 집에서는 작은 정원을 가꾸며 꽃을 심었다. 이 꽃처럼 우리 사랑도 피어나. 민준의 말에 준호가 웃었다. 가족 모임은 전통이 되었다. 추석에 모여 민준의 어렸을 적 이야기를 웃으며 나눴다. 울보 민준이 이제 대가야. 형의 말에 모두 웃었다. 아버지는 건강이 나빠졌지만 내가 있어서 좋다라고 했다. 민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저도요. 당신이 제 첫 번째 집이었어요. 센터의 10주년 기념식에서 민준은 상을 받았다. 이 상은 제 가족에게 바칩니다. 그들의 웃음이 멈춘 그날부터 새로운 웃음이 시작됐어요. 청중이 일어나 박수쳤다. 그날 밤, 준호와 산책하며 민준은 말했다. 이게 꿈이었어. 현실이 됐네. 42살. 민준은 다큐멘터리를 찍었다. 자신의 여정을 담은 울음의 여정. 방영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수많은 편지. 당신 덕에 용기 냈어요. 민준은 그 편지들을 모아 책으로 냈다. 변화의 목소리. 다큐멘터리 성공으로 민준은 글로벌 스피커가 되었다. 유엔 회의에서 사랑의 건축을 강연했다. 집은 피난처입니다. 모든 사랑에 열려야 해요. 그의 말은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다. 민준과 준호는 진짜 결혼식을 올렸다. 교회에서,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영원히 함께 서약에 모두가 울었다. 집은 이제 손님들로 북적였다. 쉼터 졸업생들이 방문해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 민준은 그들을 맞으며 너희가 내 자랑이야 라고 했다. 준호는 부엌에서 요리하며 웃었다. 이 집 너무 활기차.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었다. 병실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민준아, 내가 울던 그날 내가 울고 싶었어. 미안.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용서됐어요. 사랑해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나도. 내 집에서 영원히 살게. 아버지가 떠난 후 민준은 슬픔을 딛고 나아갔다.
아버지의 웃음이 멈췄지만 그의 사랑은 계속돼. 45살. 민주는 회고록을 썼다. 멈춘 웃음. 시작된 사랑 베스트셀러가 된 책은 세대를 넘어 읽혔다. 그는 아카데미를 확장해 국제 학생을 받았다. 세계가 연결되는 집을 만들어요. 가족은 더 커졌다. 형의 아이들이 삼촌 집 가자 라고 조르며 왔다. 민준과 준호는 아저씨가 되었다. 울어도 돼. 얘들아, 그 말에 아이들은 웃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민주는 여전히 설계 펜을 쥐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준호와의 집은 가족의 중심이 되었다. 손주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울지마. 아이의 말에 민주는 웃었다. 울어도 돼. 그게 삶이야. 센터는 유산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준 선생님 덕분에 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 강연에서 말했다. 제 여정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여정이 제 연장입니다. 사랑으로 울고 웃으며 살아요. 어느 가을날, 민주는 준호와 한강변을 걸었다. 준호야, 고마워. 내가 내 집이었어. 준호가 손을 잡았다. 너도. 영원히. 그들의 웃음은 과거의 비웃음을 삼켰다. 세상은 변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민준의 눈물이 있었다. 이제 그것은 무지개의 빛으로 빛났다. 그의 삶은 증명했다. 남자 주제에 울어도 돼. 사랑은 집을 사고, 가족을 바꾸고, 세상을 움직인다. 그리고 그 끝은 영원한 포옹이었다.